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올해 33살 미혼 여성입니다. 저도 이 채널의 구독자이기도 하다 보니 여러 사연을 그동안 접해봤는데요. 고부 갈등이나 쓰레기 같은 남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내 처지에 대해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낫네? 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분들 사연이 뭔가 존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도 나는 힘든 이혼은 겪지 않고 파혼을 했으니 그나마 현명했다는 생각을 했달까요? 저도 나름 힘든 일이라면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인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지금 유부녀로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저는 아직 싱글의 삶을 살고 있네요. 왜냐면 제가 올해 초 결혼을 몇 달 남기고 파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는 대체로 온화한 성품인데 무조건적으로 져주거나 희생하거나 하지 않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고, 저는 주변 잘 챙기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못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의 이런 성격상 진작 결혼 말 나오기 전에 헤어지지 못하고 파혼이라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 것 같아요. 파혼 사유는 당연한 말이지만 상대방 집안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황당하게도 저를 며느리라는 새로운 가족이 아니라 그 집안 하녀, 몸종 정도로 생각하는 걸 알고 제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결혼을 엎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들으신다면 아마 딸 가진 부모님들이나 기혼자분들은 분명 열폭하실 거예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지만 제 파혼 사연이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되길 바라며 용기 내보겠습니다. 파혼한 전 남자친구와 사귄 기간은 대략 4년의 시간이네요. 길다면 긴 시간이죠. 짧게 사귀고 결혼하는 분들은 예비시댁과 큰 왕래 없이 결혼하는 분들도 꽤나 많을 겁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을 사귀고 또 둘이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양가 부모님들을 서로 챙기게 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 모두 우리 둘이 결혼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또 딱히 반대도 없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점이라면 자식을 잘 키워서 좋은 배우자 만나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일 테죠. 우리 부모님도 큰 욕심 없이 제가 좋아하고 둘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직장 든든하고 사람 좋다면 더 바라는 게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사위 욕심 많이 없으셨지만 엄마는 제가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긴 하셨나 봐요. 제 연애는 간섭하지 않겠다 하시면서도 종종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딸, 요즘 그 재형인지 네 남자친구는 잘 만나는 거야?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주니까 엄마가 궁금하네. 응, 잘 만나고 있어. 참, 다음 주 아빠 생신 때 자기도 우리 가족 식사 같이 와서 인사드리고 싶다는데 엄마 괜찮지? 괜찮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오고 싶으면 오는 거지. 근데 은영아, 너 정말 지금 만나는 그 친구랑 확실히 결혼 결심한 거야? 그럼 엄마, 결혼 생각 없이 만나겠어? 나 지금 벌써 30이 넘었는데? 얘는, 요즘 세상에 30 넘은 게 대수니. 결혼이란 게 나이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다. 35 넘어도 서로 잘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이 엄마 주위에 수두룩해. 물론 지금 만나는 그 친구도 엄마는 크게 불만 없다만. 엄마 입장에서는 원래 딸이 아까운 법이니까 그렇지. 내 딸이 조금 더 많은 사람 만나보고 연애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랄까. 엄마도 참, 내가 뭐 환승 연애하는 사람도 아니고 연애를 많이 하는 게 뭐가 바랄 일이야. 연애 많이 하는 사람 바람둥이지 뭐. 반대라기보다는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부모님의 금지옥엽 외동딸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어린 시절 보냈고 남들이 엄친딸이라고 할 만큼 좋은 학교 나와 유학 후 작은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사업가인 셈이죠. 아직은 직원이 3분인 작은 회사이지만
작년에는 최고 매출을 달성했고 점점 커가는 업체로 성장하고 있어서 제가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임대료 때문에 과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침 남자친구 집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자주 만나 연애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은 회사지만 대표이다 보니 점점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좁아지더라고요.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다들 퇴근에 급급하고 야근이라도 하면 미안해서 회식을 하려고 해도 다들 여자다 보니 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뭐랄까요? 일상이 너무 단조로워지는 느낌이라 운동도 할 겸 사람들도 사귈 겸 친구 권유로 트레킹 러닝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았고 남자친구는 그때 이미 공무원 생활하며 워라밸을 한창 즐기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마 처음 만났을 때 제 수입에 대해 굳이 말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따로 말해주진 않았어요. 남자친구 역시 직장은 든든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야 저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평생 직장이라는 공무원이에요. 원래는 사기업 다니다가 환멸을 느끼고 시험을 본 거라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월급은 적어도 훨씬 더 개인 시간이 많다면서 만족해했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작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굳이 물어본 적도 없고 사실 제가 차나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평소에 밤샘이 많기 때문에 옷도 편하게 입는 편이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럼 남자친구는 간혹 저에게 일이 많이 힘들면 결혼 전에 돈도 안 되는 사업 접고 공무원 시험이나 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운영아, 차라리 너도 결혼 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어때? 내가 이 조직에 있어 보니까 솔직히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딱인 직업이야. 시험도 너 정도면 1년 만에 준비해도 붙을걸. 난 내일 하고 싶지 조직에서 속하는 부속금으로 일하는 건 적성에 안 맞아. 근데 왜 내가 하는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래봬도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만큼은 버는데. 부부가 같은 공무원이면 나중에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정도는 된다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은 나랑 같은 직종 며느리를 은근히 바라시더라고. 너 하는 일을 무시해서는 절대 아니야. 단지 지금 너무 일을 힘들게 하니까 멀리 내다보면 너한테 낫지 않겠나 싶은 거지, 나보다. 나도 회사 다닐 때 지금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지만 사람 사는 게 아니었다니까. 부모님은 옛날 세대니까 오빠 직업이 최고인 줄 아시겠지만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니야. MZ들이 안정적이고 돈 적은 직업 바랄 것 같아? 아니면 힘들어도 돈 많이 주는 직업을 바랄 것 같아? 남자친구는 저의 물음에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공직은 그다지 인기 없잖아요. 힘들게 시험 봐서 들어가도 월급 받고 나서 현타 와서 면직한다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런 말을 해도 저는 전혀 구미가 당기지 않았어요. 저 역시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최고인 줄 알고 나름 대형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경영인데 굳이 내 회사를 살린다는 생각은 그때만 해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회사의 부속품으로 내 뼈와 살을 갈아 넣어 일을 했더니 그 결과는 저의 영광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4년간의 직장 생활을 접고 지금 회사를 처음에는 1인으로 차렸죠. 처음에는 사무실도 없이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 집에서 시작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꽤나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로 성장시키고 직원을 하나둘 채용하면서 사무실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이 바라신다고 저런 소리를 하면 속이 좀 답답하긴 했어요. 길고 가늘게 하는 직장 생활은 굳이 지금 상황에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저런 소리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비시댁은 제가 하는 일이 아들이 하는 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예비시댁과 왕래를 자주 한 건 아니지만 명절이나 생신 때는 꼭 뭐라도 챙겨드렸거든요. 4년의 시간을 사귀면서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도 댁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몇 번 인사를 드리긴 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렸을 때는 결혼 계획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 남자친구 부모님은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궁금하셨을 테니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긴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제가 그냥 프리랜서 정도로 일을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선물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예뻐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호의가 있는지 없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법이잖아요. 저는 첫인사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말대로 아주 이쁘네. 하긴 한창 이쁠 나이지. 우리 아들이랑 잘 만난다고 들었어. 근데 우리 아들이 직장 때려치우고 공부한다고 할 때만 해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직장을 좋은 데 들어가서 그런가? 그래도 이렇게 여자까지 집에 데려오고 너무 좋네.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듣자니까 일하는 곳이 여기서 마침 가깝다며? 종종 놀러와. 네, 어머니 그럴게요. 오빠한테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두 분 다 너무 동안이세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늦둥이로 낳으셔서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어머, 그래. 혹시 은영이 너희 부모님께도 우리 아들 인사드렸니? 네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인사드렸어요.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어머니. 아, 그래. 당연하지. 누가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워낙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이렇게 직장도 좋잖아. 1등 사윗감이지 뭐. 아무튼 우리 아들도 잘 봐주셨다니까 나도 기분이 굿이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우리 아들 만나는 여자 궁금해하더니 오늘 소원 풀었네요. 어디 예비 며느리 본 소감이 어때요? 어머니는 벌써 저를 예비 며느리라고 칭하면서 예비 시부에게 소감을 물으셨어요. 당연히 시아버지도 좋다고 대답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오늘 보니까 눈이 높구먼. 하하하하하하. 나는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나 이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만났으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렴. 나도 딸이 있지만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야겠어. 두 분이 저를 좋다고 하시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결혼하면 시부모님은 참 좋으시겠구나 싶었습니다. 결혼한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시댁과의 갈등이 워낙 각양각색으로 많아서 은근히 두려움이 있었는데 나는 참 운이 좋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또 한 가지 예비시댁이 좋았던 점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건 꾸며서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외동이라 통제자마자 있는 사람을 참 부러워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 저보다 2살이 어려서 저에게도 동생이었고 그날 처음 만나게 되었지만 만나기 전부터 기대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보니 남자친구 여동생은 저보다 2살 어렸는데도 제 눈에는 귀여워 보였어요. 예비 신우는 제가 처음 인사드린 날 저한테 단톡방에 초대해도 되냐고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이제 우리 가족 될 거니까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우리 가족이 되게 사이가 좋고 소통이 좀 많은 편이라서요. 제가 언니 단톡방에 초대할게요. 앞으로 우리 가족 돌아가는 일은 여기서 알면 될 거예요. 가족 단톡방이요? 하하, 아이, 나는 외동딸이어도 가족 단톡방 같은 건 없는데 정말 오빠네 가족 사이가 좋은가 봐요.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초대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혹시 가족 얘기 중에 제가 알면 곤란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결혼 전에 굳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시누이가 말한 건 이해해요. 하지만 결혼 안 한 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했는데 예비 시누는 생각보다 집요하더라고요. 언니, 곤란한 일 있으면 아예 단톡방에 올리지도 않아요. 언니도 미리 우리 집 분위기 적응할 겸 들어오세요.
저도 언니가 꽤나 마음에 들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요. 네, 그럼 아가씨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대신 저는 일하는 중에는 메시지 확인 잘 못하니까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예비시댁 단톡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신우 말로는 집안 분위기 적응하라는 의도라 했는데 사실 예비 며느리 입장에서 결혼할 남자친구 가정사를 너무 자세히 아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가령 예비 시가에 경조사가 있다거나 부모님 생신이니 어버이날이니 이런 것들을 도저히 챙기지 않을 분위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비 시댁은 전형적으로 여자들이 조금 목소리가 큰 집안이었어요. 신우이가 오히려 남자친구보다 자기 집을 더 챙겼고요. 그러면서 꼭 저를 빠뜨리지 않는 통에 남자친구 만나는 동안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시댁을 왕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부모님은 처음에는 큰 걱정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조금 자주 왕래한다고 생각하셨는지 한마디 걱정스런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운영아, 근데 너 결혼하기 전에 뭘 그리 참새방앗간처럼 시댁에 드나드니? 이번에는 또 뭐야? 이번 주말에 모처럼 다 같이 바람 쐬러 갈까 했구만. 또 남자친구네 간다고? 그 집에서 너 예뻐한다니 엄마도 마음은 놓인다만 이번에는 또 뭐 때문에 가는 거니? 뭐 맛있는 밥이라도 해주신대? 뭐 그렇지. 내가 가면 어머니가 나 좋아하는 음식 진짜 많이 해주셔. 이번 주에도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나 부르신 거지 뭐. 엄마 걱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리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엄마에게 그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즈음 저는 예비시댁 일로 종종 피곤한 상황이 생기곤 했거든요. 아무래도 예비시댁과 만남도 잦아지니 섭섭한 일이 생기더군요. 하필 그때는 또 엄마가 가족끼리 모처럼 사내 나들이를 가자는데 거절할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저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그때 예비시댁에 김장을 해주러 가야 했어요. 단톡방에서 한 달 전부터 가족 행사로 김장을 예고하더니만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셔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 다음 주 주말에 김장하는 거 알고 있지? 너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니니까 아예 첫날아서 배추 절이는 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와. 솔직히 주말에는 저도 쉬고 싶습니다. 아니면 데이트를 하던가요. 어머니가 저를 직장에 안 다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서운해서 전날부터는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도 하기 전인데 며느리처럼 가족 대소사에 부려먹는 게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기도 했고요. 어머니, 제가 왜 직장에 안 다녀요? 저 사무실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전날에는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 그럼 뭐 어쩔 수 없겠네. 내가 뭐 너 부려먹자고 부르겠어. 어머님이 다시 하시는 말씀이 너 김장하라고 안 할 거니까 걱정 말고 오너라. 김장은 오전에 빨리 끝나니까 걱정 말고 오후에 와서 먹고 가라고 부르는 거야. 항상 그렇게 우리는 고기랑 먹거든. 고기 맛있는 거로 할 거니까 김치랑 좀 싸가고.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네 했죠. 전날까지 고민하다가 남자친구에게는 제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내가 꼭 김장하는 날까지 가야 하냐고요. 남자친구 말로는 오기 싫다고 하면 굳이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나 때문에 분위기 깨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집안 같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도 제가 하는 정도만 쳐가야 하겠다는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그 말이 좀 서운하긴 했지만 괜히 싸울 일을 만들기도 싫었고 이미 어머니께는 간다고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나 몇 시까지 가야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침 9시 전까지 오라더군요. 그래서 갔더니 일 안 시킨다는 어머니 말과는 달리 제 몫의 일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무채 썰고 양념 무치고 오후 4시에나 끝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중간에 수육 삶았다고 먹고 일어나고 갖다 주시는데 솔직히 먹을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날 집에 와서 거의 쓰러지듯 있으니 엄마가 자꾸 무슨 일이 있었냐고 캐물었는데 제가 끝까지 말 안 했네요. 저도 참 바보 같죠. 그때 싸함을 느끼고 결혼말 나오기 전에 그만뒀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남자친구네 집이 화목한 건 알겠는데 남자친구가 나중에 결혼하면 자기는 매주 본가에 올 거고 김장이나 명절에 음식하는 일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돈 모아서 양가 번갈아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어쩐지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 되면 저도 자기 뜻에 따라줬으면 좋겠다더군요. 그 후 몇 번 서운한 일이 더 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셨어요. 제가 굳이 저 하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거나 수입을 자랑하는 일도 남자친구 월급 생각하면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아 한 번도 말한 적 없었는데요. 종종 저를 만나면 제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솔직히 대한민국 최고 직업 아니냐. 우리 아들은 걱정이 없다만 나는 네가 걱정이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얼마나 중요한데. 게다가 너 하는 일은 애 낳으면 하지도 못할 일 아니니? 못하긴요, 어머니. 제가 매출 따라 수입이 왔다 갔다 하긴 해도 결혼해서 시간적 여유는 오빠보다 많을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태강 얼마나 벌어? 나는 우리 아들이 혼자 돈 버는 건 싫다만 네가 허리가 부업처럼 시원찮으면 차라리 집에서 애 키우고 상임하는 게 더 이득 아니니? 너 요즘 세상에 나처럼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도 된다는 시범 없다. 뭐 강연은 아니니 생각은 한번 해봐라. 저는 어머니 말에 그냥 네 하고 대답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이 저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면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살 건데 뭔 소리를 하시나 싶었죠. 어쨌든 우리는 아이가 나이인 만큼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우리는 양가에 결혼하겠다고 정식으로 말씀드렸고 또 상견례까지 무난하게 진행했습니다. 신혼집은 예비 남편이 마련하기로 했어요. 자가는 아니었고 굳이 말하면 임대라고 해야 할까요? 공무원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결혼 준비는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에게 맡긴다고 하셨고 신혼집 임대료를 남자친구가 책임지는 대신 저는 혼수를 하고 신혼여행비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예단 예물은 양가 모두 대단하게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간소하게 하기로 했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 잡고 나서부터는 저는 이상하게 예비시댁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사귀는 기간과 결혼 날짜까지 잡은 그 시간 동안 저는 예비시댁을 잘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라고 생각해서 저를 쉽게 보시는 건지 제가 뭘 잘해드리거나 챙겨드려도 돌아오는 선물이나 밥 먹자는 소리 한 번 없으셨어요. 아니, 밥을 먹어도 외식을 하면 시부모님이 사신 적이 없다고 해야 하는 말이 맞겠네요. 전 누가 제게 호의적이면 알아서 잘하지만 그게 아니면 거리를 두는 편인데 저한테 받기만 하고 주는 건 없으면서 바라는 건 참 많다 싶은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자기 가족 끔찍이 여기고 가족 생일 때마다 모여 식사하고 자기 엄마 음식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듯 그냥 자기 가족이 하는 게 최고라고 하니 이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뭔가 돌려받을 걸 바라고 잘하는 게 아니어도 섭섭함이 쌓여갈 때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이듬해 봄으로 잡는 바람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고 우리는 양가 허락을 얻어 이미 살림을 임대 아파트에 다 들여놓고 저도 같이 사는 상황이었어요. 아파트 들어가는 날짜와 결혼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때 예비시댁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단톡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비 시아버지의 암 선고 소식이었죠. 그동안 시댁 단톡방에서는 주로 나쁜 일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문자로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하기도 그렇고 찾아뵙고 자세히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단톡방에서
가족들이 글만 봐도 울고불고 하는구나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듣자니까 시아버지는 전혀 증상이 없었다고 하는데 뭔가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듯해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검사를 했는데 종양 표지자 검사에서 대장암 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큰 병원 예약해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대장암 3기. 당장 항암과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3기 정도면 요즘에는 꽤나 치료를 잘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다들 걱정이 많더라고요. 아버님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던 고원 관리원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치료에 전념하시겠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도 그때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다고 간병인을 고민하며 가족들이 걱정을 이만저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도 직장을 다니긴 하지만 벌이가 그리 많은 직장은 아니라고 들었고 남자친구 역시 벌이가 빤한데 돈 걱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주고받는데 제가 굳이 첨언을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조만간 찾아뵙고 위례의 말씀도 드리고 결혼 전에 치료를 어찌하실 건지 얘기도 들어봐야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얼굴 보고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찾아뵐 생각이었으니 시댁에 찾아갔죠. 시댁 분위기는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기도 조심스런 분위기였죠. 남자친구와 시누이도 표정이 침울했습니다. 당사자인 아버지야 뭐 거의 다 죽어가는 표정이셨어요. 원래 술을 엄청 좋아하시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터라 늘 시누이가 잔소리를 했는데 병을 키우셨다고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시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소식 들었어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놀라다 마다 지금 온 가족이 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다행히 수술을 할 수 있으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지.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너도 불렀어. 너도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알아야 할 일이 맞지. 네, 어머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게요. 혹시 저희 결혼을 미뤄야 할까요? 저는 혹시 결혼을 미뤄야 하나 싶어 물었는데요. 어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시며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도 들었겠지만 당장 다음 달에 네 시아버지 수술 날짜를 잡았어. 근데 우리가 다들 바쁜 사람들이라 걱정들이 많구나. 나도 일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아들도 딸도 다 직장 있잖니? 수술하고 나서 며칠이야 돌아가면서 간병을 한다 해도 그 다음이 문제지 뭐니. 저는 결혼을 미루라는 말을 하시려고 저를 불렀나 했는데 어머니는 엉뚱하게도 간병 이야기를 꺼내며 가족들이 전부 직장 다니고 시부를 돌볼 수 없는 이유를 쭉 대는 겁니다. 그때부터 불길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럼 간병인을 쓰셔야겠네요. 근데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겠어요, 어머니. 혹시 비용 때문에 걱정이신 건가요? 가족들 표정이 한순간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자 옆에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거들더라고요. 한숨을 내쉬더니만 너도 알지? 우리 집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거든. 근데 사정상 우리 다 아버지 간병하자고 일을 쉴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근데 너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시간 여유도 많고 사실 당장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을 정도로 너희 집은 먹고 살만 하잖아. 얘기가 뭔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싶어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본론을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은영아, 어려운 얘기 아니다. 너 이제 우리 며느리잖아. 칙만 안 올렸다 뿐 같이 살면 부부 아니니? 그럼 며느리 둘이다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며칠 의논을 좀 했는데 아무래도 네 아버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네가 간병을 좀 해줘야겠어. 하루 이틀 안에 병원 생활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간병이 쓰는 게 우리 형편에 무리다. 당연히 너 혼자 하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 아들이랑 번갈아서 하라는 거지. 네가 대소변까지 수발할 일은 당연히 없을 거다. 해줄 수 있지. 우리는 다 네가 해줄 거라고 믿고 있단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빈정이 상해버렸습니다. 아니, 빈정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결혼할 마음 자체가 파삭하고 식어버리더라고요. 아니,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에게 시부 간병을 하라니요. 시모도 아니고 시부라 더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런 요구를 당연히 내가 들어줄 거라 믿는다면서 온 가족이 뻔뻔하게 제 대답을 기다리는 꼴도 웃겼습니다. 정신이 뭔가 번쩍 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화목한 예비시댁에서 느낀 쎄함은 역시 제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일이 아니었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었고 할 말은 정확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못하겠습니다. 저더러 아버지 병간호를 하라니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어머니. 같은 성별인 어머니를 하래도 못하겠다고 할 판에 아버지요. 아, 어머니, 말로는 제가 딸 같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아닌가 봐요. 어머니도 딸 있으냐 하시잖아요. 아가씨가 시댁에서 시아버지 간병한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제가 한다고 해도요. 저희 부모님이 아마 가만히 안 있으실 거예요. 저는 하는 일도 있으니 절대 못한다고 펄쩍 뛰었고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대체 저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거절하니 순식간에 어머니 표정이 싸해지더군요. 그래서 못하겠다 이거니. 네가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왜 못하겠다는 건지 나야말로 서운하구나. 네가 벌어봤자 얼마를 버니? 예, 어차피 결혼하면 내 아들 돈으로 먹고 살고 할 거잖아. 내가 전에도 그랬지? 너 푼돈 벌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살림하고 애나 키우라고. 며느리 도리도 포함인 거야. 집에서 이런 우환이 있으면 당연히 너도 도울 생각은 못할 망정 생각도 안 해보고 단칼에 거절을 해. 너 참 냉정하다. 사실 나는 뭐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는 줄 알아. 내 아들 다들 부러워하는 공무원이야. 근데 나는 볼 게 뭐가 있어. 진정 잘 산다고 결혼할 때 집을 내줬니? 아니면 목돈을 보태줬니? 나도 아들이 너 좋다고 하고 오래 만났으니 받아들인 거야. 볼 것도 없는 너랑 결혼시키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입으로 술술 곤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시모는 계속 제가 자기 아들보다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끝내 언성을 높이자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고 시아버지는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뱉으시대요. 거봐. 내가 아마 안 할 거라고 했잖아. 요즘 젊은 것들은 아마 다 저럴 것이요. 다 우리 시절 같은 줄 알아? 당신도 이만 포기하소. 아버지가 나가자 이제는 신우가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것도 도끼 눈을 하고 저를 째려보면서 말이죠. 혼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이기적이다. 우리 집안 가장인 아빠가 지금 암이라잖아요. 언니는 자기 아빠 아니라 걱정 따위 안 하나 봐요? 언니 잘 생각해봐요. 정말 안 도와줄 거예요? 네, 아가씨. 우리 아빠도 아닌데 내가 왜요? 단단히 뭔가를 착각하시는데 나랑 오빠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되면 딸인 아가씨가 일 그만두고 간병을 하시던가요? 왜 돈 잘 버는 저한테 일 그만두고 간병하라는 말을 쉽게 하세요? 제가 얼마 버는 줄 알고서 그러는 건데요. 제가 거의 악을 쓰듯 말하니 남자친구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리더라고요.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러면서 감히 저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해, 운영아. 나도 정말 너한테 실망이다. 난 당연히 네가 해줄 거라 믿었어. 적어도 고민은 해볼 줄 알았다고. 근데 단칼에 거절을 해. 너는 결혼해서도 우리 가족한테 아마 남처럼 굴겠지.
아무래도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누가 할 소리를 먼저 하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집안 식구들이 전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착하다고 해도 호구로 아는 건지. 이미 결혼은 안 하겠다 마음먹은 김에 저도 한 방 먹여주자 싶었습니다. 간병인 쓰는 돈 아끼려고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에게 시부 병간호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니 딱 아픈 곳을 찌를 방법이 그 와중에 떠올랐거든요. 그래, 결혼을 접자 이거지? 좋아, 그럼 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들어줄 거야? 그러자 시무가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 아, 예, 생각 잘했다. 이거 봐. 우리 아들 같은 신랑감 놓치려니 아깝지? 그럼 일은 언제 그만둘래? 다음 달이니까 그때까진 정리하도록 해. 어머니,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건 못 들어주시면 저요. 간병은 물론이고 이 결혼도 안 하겠습니다. 뭐? 무슨 대단한 조건이길래 그래? 어디 말이나 해봐라.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줄 테니.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을 하도 무시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버는 만큼 간병비 보장해주세요. 그럼 제가 일 그만두고 아버님 병간호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고작 조건이란 게 그거니? 예. 내가 설마 너 공짜로 부려먹겠어? 일 그만두고 간병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수고비 줄 생각하고 있었어. 하긴 네 입장에서는 일도 그만두는데 그만큼 수입이 없어지면 난감하긴 하겠다. 그래, 너 얼마 버니?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 주면 되는 거야? 저는 황당한 나머지 어머니 하는 말에 코웃음을 치고 말했습니다. 네, 돈 100만 원이요. 하하하. 어머니, 지금 웃자고 하는 말씀이시죠? 저 버는 돈만큼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돈 100만 원이라뇨. 요즘은 아르바이트생도 월 200은 벌어요. 돈 200? 예. 우리가 그 돈 줄 것 같으면 간병인을 쓰지 너한테 이런 부탁을 왜 해? 그래서 대체 네가 얼마를 벌게 이 난리를 피우는 거냐? 어디 틀어나 보자. 말로 얼마 번다고 하면 안 믿으실 테니까 직접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리고는 핸드폰에서 작년 최고 매출을 찍었던 우리 제 사업장 종합소득 신고 서류를 어머니와 예비 남편 그리고 시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요,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1년 매출이 5억이니까 어쨌든 순수익만 따져도 월에 제가 가져가는 돈이 1000단이거든요. 어머니 말대로 기복이 있어서 못 버는 달에는 1000만 원 정도고 한창 수익 좋을 때는 월에 3000만 원 통장에 꽂힐 때도 있었고요. 제가 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이 정도는 받아야 해서요. 어머니든 어머니 자는 아드님이든 이런 만큼 준다고 하면 아버지 감병 그까짓 거 제가 할게요. 그 인간들은 눈을 동그랗게 떠가면서 제가 보여준 서류를 한참 보더니 어머니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원하는 돈은 주지 못할 테니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다니? 몇 억? 너 그럼 달에 1000만 원을 넘게 번다는 거야? 못 벌 때가 그 정도라고요, 어머니. 아니, 이런 걸 왜 우리 아들은 얘기를 안 한 거야? 내가 듣기로는 그냥 작은 사무실에서 월급 정도만 겨우 번다고 들었는데. 예, 이게 정말이야? 이 정도면 네가 간병할 거 없이 그냥 돈을 보태줘도 되겠구나. 내가 그럼 아까 간병해달라는 말은 취소하마. 은영아, 너 이렇게 능력 좋은 애였어? 아이고,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은 거야? 응? 어머니 잘난 아들 기죽을까봐 말을 아낀 것 뿐이에요. 어머니네 식구들이 제가 돈 못 벌 거라고 넘겨짚고 무시하신 거잖아요. 아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에게 간병해달라는 말을 취소하겠다며 돈을 보태달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정까지 깨끗하게 떨어졌습니다. 남자친구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어요. 야, 은영아, 너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혼할 나한테까지 솔직하게 말 안 했어?
정말 네 수입이 이 정도라면 너무 다행이다. 나 내 월급 다 보태도 간병비 감당 못할 것 같아서 너한테 부탁한 거잖아. 근데 네가 버는 돈에서 200~300은 껌이겠어. 하하하하하하. 뻔뻔하게 웃길래 저는 같이 웃으면서 파혼이라는 단어를 그 인간 면상이 대고 날려줬네요. 무슨 김치국을 마시는 거야? 내가 버는 돈을 왜 너네 아빠 간병비를 보태? 미쳤냐? 우리 아빠 아니거든. 대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요구를 해. 암튼 나야말로 이 결혼은 안 할 테니까 오빠는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하면서 시아버지 병건을꾸지 않은 마누라 잘 얻어봐. 뭐 고기하고 잘난 공무원이니까 며느리감 줄 서겠네. 어쨌든 난 그 자리 거절할게. 우린 파혼이야.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하게 저를 붙잡더군요. 다름 아닌 예비 시모가 말이죠. 이대로 제가 나가면 아들하고 아주 끝이라는 걸 눈치채시고는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은영아. 너 이런 모습 처음 본다. 알았어, 얘. 다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간병은 신경 쓰지 말고 너 결혼 준비나 해. 내가 아까 이런 사과하마, 응? 왜요? 제가 돈 잘 번다니까 놓치기 아까우신가 봐요. 죄송한데 저는 이 집과는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정식으로 파혼하겠다 말씀드릴 거고 조만간 다시 통보드리고 신혼집 짐은 전부 뺄게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딱 한마디만 하자면요. 어머니 아들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저한테 하신 것처럼 하시면 아마 어머니 귀한 아들 평생 장가 못 갈걸요? 여자가 돈 안 벌면 생활도 안 될 수입으로 무슨 큰 소리를 그렇게 치시는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후련하게 할 말 다 하고 그 집안을 나왔습니다. 물론 단톡방도 나왔고요. 그 집 식구들 번호는 전부 차단 박아뒀네요. 남자친구는 저를 쫓아 나와서 빌었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운전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물론 한동안 그 집 식구들이 포기를 안 해서 힘든 시간이 있긴 했지만 제가 결혼을 안 한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신혼집에서 짐을 싹 빼오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길래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간 돈 정산서 보내줬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는데 아마 아버지 수술이며 돈 들어갈 일이 많은지 좀 봐달라고 하길래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입금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절반은 입금하고 절반은 나중에 준다나요. 아무튼 시간 흐른 지금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파혼하고 나서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연애는 해도 결혼은 그다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쩌면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겠네요. 시댁에는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견딜 수 없는 건 하지 말다는 당부입니다. 만약 견딜 수 없는 일을 사유로 파혼이나 이혼의 상황까지 가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리라는 말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저의 사연도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저의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